공인중개사 제35회 기출 완전정복 공법 공시법 세법.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과 공시법, 그리고 세법 세 과목의 기출 문제를 통째로 외워버리실 수 있도록 만든 암기 오디오북입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핵심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 따라오시면 됩니다. 틀린 보기는 왜 틀렸는지, 옳은 보기는 무엇이 결정적인 한 끗 차이였는지를 짚어드릴 테니 들으시는 것만으로 출제자의 함정이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과목, 부동산공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부동산공법,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강, 용어 정리. 첫 단추를 정확히, 가장 먼저 용어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한 문장은 이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 계획이 아니라 성장관리계획이다.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어울리는 작은 성장관리계획이고요.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전혀 다른 친구입니다. 공간재구조화 계획은요,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재구조화 계획은 용도구역, 즉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같은 것을 관리하는 계획이라고 외워두십시오. 다음,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묘지를 공공시설이라고 우기는 보기가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도 틀린 보기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기반시설 맞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구분이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큰 그림,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처럼 땅에 직접 선을 긋는 일은 관리계획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반대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개발밀도관리구역 밖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해 도로,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더 못 짓게 조이는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짓는 대신 시설값을 내라는 구역입니다. 제2강,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어 놓고 함정을 팝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네 가지 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한강수계법 등에 따른 수변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보전성격이 강한 지역에서 보전성격이 강한 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굳이 또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도 함께 외워둡시다. 지정하려는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 승인받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하는 구역, 그리고 협의나 승인을 받은 구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3강, 도시군계획의 우선순위와 제한권. 도시군계획에 관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청사는 기반시설이고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잡으세요. 이제 함정들을 정리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광역이 더 윗단계니까요. 기본계획이 우선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보기입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입안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4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효력 발생 시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 걸 시도지사가 손대려면 당연히 미리 협의해야겠죠. 이제 틀린 보기들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음 날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의심하세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작성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제5강 특별건축구역으로 의제되는 구역 이건 짧지만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복합용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시가화조정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 이 두 개만 특별건축구역 의제 이렇게 두 개만 콕 찍어 기억하세요. 제6강 도시군계획시설 20년의 마법 도시군계획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20년입니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효력을 잃습니다. 여기선 다음 날이 맞습니다. 효력 발생은 고시한 날, 실효는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미묘한 차이를 잡으세요.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지 내의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뿐 아니라 건물만 소유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이게 포인트입니다. 틀린 보기들도 정리하죠.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에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가가 있었으니까 매수 청구는 막힙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고요. 쓰레기 수송관은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7강 개발행위허가의 핵심 함정 개발행위허가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건축법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개발행위 준공검사는 면제됩니다. 틀린 보기들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자체가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니까요. 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통지하면 됩니다. 통지와 신고를 박되치기 하는 함정에 주의하세요.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제8강 용도지역 중복은 안 된다. 용도지역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업진흥지역이 되면 자동으로 농림지역 이렇게 의제됩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용도지역은 경제적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서로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 불가. 이게 대원칙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상업지역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도록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게 아니라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제9강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세부규칙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대신해 준다고 기억하세요. 틀린 보기들입니다.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합니다. 초과분만 낸다. 이게 핵심입니다. 종교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아니라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10강 개발진흥지구의 종류 개발진흥지구는 5가지로 세분됩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이 5개입니다. 여기 끼어들지 못하는 가짜가 바로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입니다.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에 없습니다. 주산관복특 이렇게 5글자로 외워두세요.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제11강 개발밀도관리구역 강화되는 것은 용적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시험에서는 건폐율을 강화한다고 적어 놓고 함정을 팝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이 아니라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용적률 50% 강화. 이 한 줄을 외우세요. 나머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변경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제12강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 완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4가지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여기에 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보전녹지지역은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 4가지가 30% 완화 대상이고 보전녹지는 빠진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두 편 도시개발법 제13강 환지방식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에서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1인이 2 이상의 필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단독 소유는 필지가 몇 개든 1인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2 이상의 필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이 아니라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토지 소유자로 봅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한 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 전까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아니라 변경 전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4강 수용 사용 방식의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바로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입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즉 조합은 환지 방식 전용이라고 외우세요.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그리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는 모두 수용 사용 방식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조합은 안 됩니다. 제15강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계획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묻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시행자에게는 보증기관 및 보증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은 민간부문 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시행자의 명칭, 발행총액, 이율,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 토지가격의 추산 방법, 그리고 민간일 때만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입니다. 제16강 환지방식 사업시행 61회 함정 환지 방식에 관한 문제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당사자는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0일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공고 다음 날부터 바로 못한다는 게 아니라 60일의 유예가 있습니다. 옳은 내용들도 함께 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을 알려야 하고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분할환지할 수 없으며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제17강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으면 의결권도 승계한다는 거죠. 틀린 보기들입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이 아니라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인가받습니다. 7명. 기억하세요.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공고방법 변경은 신고 대상입니다. 대의원회는 두어야 하는 의무기관이 아니라 둘 수 있는 임의기관입니다. 조합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음 날. 이 한 끝을 잡으세요. 제18강 시행 방식의 변경 전부 환지에서 혼용은 불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묻습니다. 가능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의 변경,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의 변경. 그런데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의 변경입니다. 전부 환지에서 혼용으로는 못 바꾼다. 이것만 빼면 다 됩니다. 세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강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입니다. 핵심은 재건축에서 지상권자는 빠진다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의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해당하고 부속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닙니다. 재건축은 소유자만, 재개발은 지상권자도 포함. 이렇게 대비해서 외우세요. 제20강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반영해야 합니다. 숫자를 외우세요. 국민주택 규모는 90, 임대주택은 30, 90과 30입니다. 제21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틀린 보기, 즉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겁니다. 재건축사업 일반 주거지역인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재건축사업의 오피스텔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정비구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 이게 핵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되고, 재개발 사업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허용됩니다. 제22강 조합설립 등 조합설립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3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 미신청이면 시장 군수가 직접 나선다는 겁니다. 틀린 보기 드립니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분의 3. 이 숫자를 잡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 미만이 아니라 20인 미만인 경우에 조합 없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 후가 아니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3강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시장 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통합심의 결과는 반영해서 인가. 이게 원칙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합니다.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의 대상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틀립니다.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제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거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24강 손실보상 협의 대상 91.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묻습니다. 91이라는 숫자를 먼저 기억하세요. 협의 대상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가 대상입니다. 종료 후가 아니라 종료 이전. 이 차이를 잡으세요. 정리하면 분양신청한 한 자, 종료 이전 철회한 자, 투기과열지구 5년 제한 자, 분양대상 제외자, 이내 부류입니다. 내편주택법 제25강 기간시설과 복리시설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기간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입니다. 기간시설은요, 도로, 전기시설, 가스시설, 상하수도, 지역난방시설, 통신시설입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난방, 통신, 도로, 이런 동맥 같은 시설들이 기간시설이고, 어린이 놀이터처럼 주민 복리를 위한 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참고로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에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같은 종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제26강 사업계획의 승인. 사업계획 승인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옳은 내용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급할 수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제27강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빈칸 채우기입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계층까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묶어서 외우세요. 15층 이상이면 3번지계층, 14층 이하면 2번지계층, 15층은 3계층, 14층은 2계층, 높을수록 더 올릴 수 있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제28강 주택의 건설. 주택건설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맞습니다. 단지형 연립이나 다세대와 소형 주택은 한 건물에 같이 못 짓습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75% 이하가 아니라 100% 이하입니다. 100%입니다.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승인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시공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과 절차, 수수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의 차이를 항상 의심하세요. 제29강 사전방문 45일 사전방문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사업 주체는 사전방문을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60일이 아니라 45일입니다. 정확히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전방문은 45일 전, 2일 이상. 숫자를 정확히 잡으세요. 옳은 내용들은요.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사전 방문 계획 제출은 시작일 한 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며, 조치 계획은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30강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의 장은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명의인이 요구하면 제공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요구하면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을 받은 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납입방식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31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묶어봅시다. 법 제54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 법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법 제60조에 따른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법 제65조 제5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 이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들어가면 틀린다는 겁니다. 57조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아니라 56조 입주자저축이 맞습니다. 공급, 입주자저축, 현본주택 건축기준, 입주자자격 제한. 이렇게 4개를 외우세요. 5편 건축법 제32강 대수선. 보는 3개 이상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보를 2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보는 3개 이상을 변경해야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보 2개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다른 보기들.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것. 내력벽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특별 피난계단을 변경하는 것.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것은 모두 대수선입니다. 보는 3개 이상. 이 숫자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제33강 조경면제. 물류시설의 함정. 대지에 조경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즉 조경을 해야 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조경 조치를 해야 합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관리지역의 건축물은 조경이 면제되지만 주거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조경을 해야 합니다. 제34강 공개공지등. 공개공지등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긴 의자나 조경시설을 설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최장 90일이 아니라 60일의 기간 동안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60일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나 담장 설치, 출입구 폐쇄 등으로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자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하면 된다는 식의 보기는 틀립니다. 제35강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에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미 다른 법으로 평가받았으면 그 항목은 의제된다는 거죠. 틀린 보기들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가 아니라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허가 전입니다.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고 허가권자는 그 결과를 일간신문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제36강 건축허가의 제한 2년과 1년. 건축허가 제한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숫자를 외우세요. 제한은 2년, 연장은 1회에 1년, 2년 제한, 1년 연장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한하려면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제한하는 경우 목적과 기간 등을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이 지나치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지 직권 해제가 아닙니다. 제37강 마감재료 빈칸 채우기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답 조합은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입니다.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 이 세 단어를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제38강, 내진 능력 공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여기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함정입니다. 정확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부령의 주체가 바뀐 걸 잡으세요. 내진 능력 공개 대상을 정리하면 층수가 2층,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목구조는 5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번지미터 이상,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된 캔틸레버 구조, 그리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입니다. 6편 농지법 제39강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일시사용 신고가 아니라 일시사용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세요. 태양광은 허가, 나머지는 신고입니다. 일시사용 신고 대상은요. 설매장이나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리고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입니다. 설매장, 지역축제장, 간이시설, 현장 사무소, 물건 적치 매설, 이런 일시적이고 가벼운 사용은 신고입니다. 제40강,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때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저온저장고와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액비저장조입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간이저온저장고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액비저장조는 저장 용량 200톤 이하면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여야 전용으로 안 봅니다. 그러니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은 20제곱미터를 초과함으로 전용에 해당합니다. 농막은 20, 간이저온저장고는 33, 간이액비저장조는 200톤. 이 세 숫자를 짝지어 외우세요. 여기까지가 부동산공법 40문항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외워지진 않으셔도 반복해서 들으시면 광역도시계획이 기본계획보다 우선한다는 것, 효력은 고시한 날, 실효는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조합은 환지방식 전용, 임원 자격 상실은 다음 날, 추진위 동의는 4분의 3, 보는 3개 이상이 대수선, 건축허가 제한은 2년에 1년 연장. 이런 핵심 숫자와 키워드들이 자연스럽게 입에 붙으실 겁니다. 제2부 공시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이제 두 번째 과목, 공시법입니다. 앞부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즉 지적이고요. 뒷부분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지적은 땅의 신분증을 만드는 일, 등기는 권리의 족보를 기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머리에 잘 들어옵니다. 한편 공간정보관리법, 지적, 제1강, 등기 촉탁의 대상, 지적소 관청이 토지의 이동으로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등기관서에 촉탁하는데 그 촉탁 대상이 아닌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신규 등록입니다. 토지를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등록은 아직 등기가 없는 새 땅을 처음 지적 공부에 올리는 거라서 변경할 등기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합병은 모두 등기 촉탁 대상이지만 신규 등록만 빠집니다. 신규 등록은 촉탁 없음. 이렇게 외우세요. 제2강, 지목의 구분과 설정. 지목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잠깐 다르게 쓴다고 지목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옳은 내용들입니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하고,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당나무나 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변하연, 미나리, 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합니다. 물을 안 대면 전, 물을 대면 답. 이렇게 구분하세요. 제3강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단순히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새로 정할 때 작성, 복원할 때는 작성 안 함. 이 차이를 잡으세요. 옳은 내용들은요. 지상경계는 두기나 담장,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로 구분하고,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며,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등록사항이고,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 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모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제4강 등록전환 지번부여. 등록전환 지번부여 문제입니다. 원칙은 해당 지번부여지역 안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첫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둘째,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셋째,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합니다. 인접, 멀리 떨어짐, 여러 필지, 세 가지 다 본번 부여 가능.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5강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의 면적 산정.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할 면적 산정 기준입니다. 빈칸을 채워봅시다.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 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합니다. 반대로 분할 후 면적 합계가 분할 전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에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합니다. 핵심은 둘 다 끝자리에 다음 숫자라는 점입니다. 많으면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으면 큰 것부터 올린다. 만버작, 적을 큰.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제6강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정답, 즉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른 경우 이건 합병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같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합병이 가능합니다. 소유자만 같으면 됩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경우들을 정리하죠. 지적도나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지목은 같으나 일부 용도가 다른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른 경우, 구획 정리나 경지 정리, 축척 변경을 시행하는 지역의 토지와 그 밖의 토지인 경우, 그리고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많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다른 것만큼은 합병이 됩니다. 제7강 직권 정정 사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연속 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습니다. 연속 지적도는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직권 정정이 가능한 경우들은요. 지적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작성 또는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임야대장 면적과 등록 전환들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적위원회 의결서 내용에 따라 정정하는 경우, 그리고 토지 합필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제8강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모래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나 방파제 등의 부지 이건 잡종지가 아니라 제방으로 합니다. 방사제, 방파제는 제방. 이렇게 기억하세요.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부지, 변전소와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부지, 도축장과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부지, 갈대밭과 야외시장, 공동우물 등은 잡종지로 하지만 방사제와 방파제는 제방입니다. 제9강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 축척.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 공통된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1500분의 1이 아니라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입니다. 지적도의 축척은 500분의 1부터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까지 7가지이고,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 둘의 공통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입니다. 임야도는 딱 두 개, 3000과 6000. 이게 곧 공통 축척이라고 외우세요. 제10강 지적공보와 등록사항의 연결. 지적공보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대시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이게 맞는 연결입니다. 틀린 연결들을 정리하죠. 경계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지적도의 등록사항입니다.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좌표는 토지대장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부호 및 부호도도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좌표와 부호, 부호도는 모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묶어서 외우세요. 제11강 지적공보 복구 자료. 지적공보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묻습니다.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토지나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보 등록 내용 증명 서류. 이 네 가지 모두 복구 자료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즉 함정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 측량 의뢰서, 지적 측량 준비도, 개별 공시지가 자료입니다. 측량 결과도는 되지만 측량 수행 계획서나 준비도, 의뢰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제12강 축척 변경. 축척 변경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 변경의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 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확정 공고에 들어가는 네 가지를 외우세요. 소재 및 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축척 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15일 이상이 아니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20일입니다. 면적 증감이 있어 청산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아니라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서면 제출하면 청산하지 않습니다. 전원 합의입니다. 청산금 이의 신청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한 개월 이내, 청산금 납부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공고는 20일, 이의 신청 1개월, 납부 6개월, 합의는 전원. 이 숫자들을 정확히 잡으세요. 두 편 부동산 등기법 제13강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 등기원인의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을 묻습니다. 정답은 지역권의 지료입니다. 지료의 지급은 지역권의 성립요소가 아니어서 등기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위약금, 임차권의 차임 지급 시기,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 지급 장소는 약정이 있으면 기록할 수 있지만 지역권의 지료만큼은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지역권의 지료는 등기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14강 공동신청이 필요한 등기.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인 근저당권자와 등기 권리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나머지 보기들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법인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 등기, 등기명 의인 표시 경정 등기, 토지 수용 사업 시행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만 공동 신청. 이렇게 잡으세요. 제15강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 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인수를 명하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자는 면제, 의무자는 제공. 이걸 헷갈리지 마세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신청 정보에 제공해야 하고,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고,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번역문을 붙여야 합니다. 제16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묻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둘째,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셋째,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셋은 각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 건물에 대해 멸실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각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권리의 등기명 의인에게 한 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 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 멸실 등기는 각하가 아니라 이의 절차를 거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17강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진정명의 회복에서 옳은 것은 하나뿐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 정보의 등기원인 일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진정명의 회복은 등기원인 일자를 안 적습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해야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현재 등기명 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18강 부동산 등기 종합. 부동산 등기 종합 문제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는 그 등기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 이해관계인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 불가, 주등기로 해야 한다는 거죠.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상속 등기를 거쳐야 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수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 등기 격려 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 일자는 협의 분할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합니다. 사망일입니다.
제19강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환매등기의 경우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매도인이 아닌 제3자를 환매권리자로 하는 환매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환매권리자는 매도인이어야 합니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고, 환매특약 등기의 처분금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소유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 환매특약 등기 신청은 할 수 없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의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합니다. 제20강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에서 옳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 설정 등기가 마쳐진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 등기는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합니다. 둘째,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이 둘이 옳습니다. 함정은 가운데 보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로 전대는 부기 등기로 되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한 이전 등기는 안 된다는 차이를 잡으세요. 제21강 공동저당의 등기. 공동저당에서 옳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등기관이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 등기 기록 중 해당 등기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합니다. 함정은 마지막 보기입니다. 공동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이 3개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합니다. 3개가 아니라 5개 이상입니다. 제22강 가등기 후 본등기와 직권말소. 토지에 가등기가 있은 후 다른 등기들이 마쳐지고,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중간에 비등기가 직권말소되는 경우를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 사이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본등기. 이 경우 중간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직권말소됩니다. 핵심 원리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중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 제한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용익물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가 직권말소됩니다.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와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용익물권 설정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용익물권 설정 등기와 임차권 설정 등기만 직권말소되고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본등기는 거의 다 쓸어버리고 용익물권 본등기는 용익과 임차권만 지운다. 이렇게 대비하세요. 제23강 등기의 촉탁. 등기 촉탁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가름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이게 틀렸습니다.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을 가름하여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 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각하해야 하고,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촉탁하며,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4강 가등기. 가등기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가등기가 먼저 있었으니 나중에 들어온 가처분 채권자에게 본등기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가 격려되어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정지조건부의 지상권 설정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 전등기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에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시법 24문항이었습니다. 지적은 신규 등록은 촉탁 없음. 일시적 용도는 지목 변경 안함. 임야도 축척은 3천과 6천. 좌표와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 변경 공고는 20일에 전원합. 등기는 지역권 지료는 모처금. 근저당 말소는 공동신청. 승소한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 제공. 멸실 등기는 각하 아님. 유증은 직접 신청. 환매 권리자는 매도인.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가등기 본등기는 소급 안 함 이 키워드들이 반복해 들으시면 술술 나올 겁니다. 제3부 부동산세법. 이제 마지막 과목. 부동산세법입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나옵니다. 세법은 숫자와 시점 싸움입니다. 누가 내는지, 언제 기준인지, 얼마를 공제하는지. 이 세 가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한편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 제1강.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전세권 담보채권에 우선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직전 소유자가 체납 없이 깨끗하게 넘긴 주택이라면 양도 후 현재 소유자에게 생긴 소득세는 그 주택의 전세권 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깨끗하게 넘긴 집에 새로 생긴 세금은 전세권을 못 이긴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이며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가 적용되는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제2강. 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경정고지가 들어가면 그 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기산점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하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 징수권은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10년입니다. 즉 5억 이상 국세,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모두 10년 소멸시효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확정 신고한 법정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경정이 들어오면 기준은 고지 납부기한입니다. 두 편 종합부동산세법. 제3강. 주택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주택과세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거주자 갑이 2023년부터 보유한 세 주택 중 두 주택을 2024년 6월 17일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갑이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세 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핵심은 과세기준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요. 갑은 6월 17일에 양도했으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에는 아직 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주택 이상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세요.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낸다.
이게 원칙입니다. 법인이 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은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27을 적용합니다. 신탁주택의 위탁자가 체납하여 다른 재산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자가 못 내면 수탁자가 물정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명의 한 주택자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1억 원이 아니라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9억 공제, 60% 한도, 공시가격 기준. 이 세 가지를 잡으세요. 제4강. 토지에 대한 과세. 종합부동산세 토지 과세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준다는 거죠. 틀린 보기들을 정리합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5억 원인 자는 종부세 의무가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정확히는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초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80억 원인 자도 마찬가지로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의무를 집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그리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틀립니다. 분리과세 대상은 빠지고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종합합산은 100% 한도입니다. 세편 지방세법 대시 취득세. 제5강. 취득세의 취득당 시가액. 취득당 시가액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한다. 상속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입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합니다. 교환은 시가인정액 높은 가액입니다.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합니다. 추가 지급액 포함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취득당 시가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 시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인 아닌 자의 중개보수는 제외. 이게 핵심입니다. 제6강. 취득세 일반. 취득세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국가의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영리법인이 국가의 무언가를 귀속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반대급부가 있으면 과세입니다. 옳은 내용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보며 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부과하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제7강.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옳은 것을 묶어봅시다.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은 1000분의 23이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1000분의 40입니다. 이 둘은 옳습니다. 틀린 것들을 봅시다.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1000분의 17이 아니라 1000분의 23입니다.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은 1000분의 19가 아니라 1000분의 40입니다. 정리하면 상속 농지 23, 법인 합병 농지 외 토지 40, 공유물 분할 23, 매매 농지 외 토지 40. 매매로 인한 일반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40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내편 지방세법 대시 재산세. 제9강.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이 납세 의무자다. 이게 틀렸습니다.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신고 안 하면 공부상 소유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상속 등기가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한 경우 행정안전불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정비사업 환지계획에서 채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 결정까지 파산재단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제10강 재산세의 물납. 재산세 물납에서 옳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관할구역 부동산. 둘째,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불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함정은 마지막 보기입니다.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입니다. 제11강 재산세 일반. 재산세 일반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면 7번지월에 한꺼번에 징수합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특별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지정된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 아니라 비례세율 1,000분의 5입니다. 공장용 건축물은 비례세율입니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 1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건 옳은 듯하지만 보기에서 다르게 변형되곤 합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한 과세표준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5편 소득세법 대시 양도소득세. 제8강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부동산 사업소득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이라고 외우세요. 틀린 보기들을 정리합니다.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공제 안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 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지역권 설정은 기타 소득입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제12강 2월과세. 양도소득세 2월과세 문제입니다. 갑이 2018년에 토지를 3억 원에 취득하고 2020년에 자본적 지출로 5천만 원을 썼고 직계존속인 갑으로부터 을이 2022년에 증여받아 2024년에 제3자에게 10억 원에 양도한 사례입니다. 2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양도차익 계산 시 을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빼줍니다. 틀린 보기들을 봅시다. 2월과세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가 아니라 당초 증여자인 갑이 취득가액 3억 원입니다. 갑이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5천만 원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립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계산과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을의 취득일이 아니라 갑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셉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2월 과세는 당초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되 연대납세 의무는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13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묻습니다.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주권,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입니다. 이 셋은 과세 대상입니다. 함정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권, 입주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과세, 지역권은 비과세. 이렇게 기억하세요. 참고로 이주권은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대상입니다. 제14강 양도소득세 종합. 양도소득세 종합 문제에서 옳은 보기는 이겁니다.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의 전세권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과세기간이면 토지 양도차손을 전세권 양도소득에서 통산할 수 있습니다. 틀린 보기들을 정리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부담부증여는 3개월입니다.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큰 금액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뺍니다. 적은 금액입니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6개월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게 아니라 과세됩니다. 비과세 특례는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한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한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특례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5강 국외자산 양도.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에서 틀린 보기는 이겁니다.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에서 통산할 수 없습니다. 국외와 국내는 따로 논다고 기억하세요. 옳은 내용들입니다. 국외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 임차권인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에 따르고 국외 양도자산이 유일한 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1세대 한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16강 양도소득과세 표준 계산과 양도차손 통산. 마지막으로 계산 문제입니다. 거주자 갑이 한 과세기간에 세 자산을 양도했습니다. 건물은 양도차익 1,500만 원, 토지 A는 차손 2,000만 원, 토지 B는 양도차익 2,500만 원입니다. 건물은 보유기간 1년 8개월이라 단기세율 40%, 토지 A와 토지 B는 보유기간이 길어 6%에서 45% 누진세율 구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도차손 통산의 순서입니다. 양도차손은 먼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래도 남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토지 A의 차손 2천만 원은 토지 B와 같은 누진세율 구간이므로 먼저 토지 B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토지 B는 양도차익 2,500만 원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6%, 즉 15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2,350만 원이 되고 여기서 토지 A 차손 2천만 원을 통산하면 350번지만 원이 남습니다. 건물은 단기세율이라 별도이고 양도차익 1,500만 원이 그대로 양도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는데 건물 쪽에 먼저 공제하면 건물 과세 표준은 1,5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1,250만 원이 되고 토지 B는 기본공제 없이 350만 원이 그대로 과세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건물 1,250만 원, 토지 B 350만 원입니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 자산부터 통산하고 기본공제는 한 과세기간에 250만 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무리 정리. 핵심만 한 번 더. 세 과목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잘 나오는 핵심들을 한 번에 훑어드릴 테니 눈을 감고 따라 외워보세요. 공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한다. 도시군관리계획 효력은 고시한 날부터 시설 시료는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전혀. 조합 임원 자격 상실은 형 선고 다음 날. 추진위 조합 설립 동의는 4분의 3 이상. 재건축 오피스텔은 준주거 상업지역. 임대주택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 90에 임대 30. 보는 3개 이상이 대수선. 건축허가 제한은 2년에 1년 연장. 태양광은 일시 사용허가. 농막은 20제곱미터입니다. 공시법에서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없음. 일시적 용도는 지목 변경 안함. 임야도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좌표와 부호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축척 변경 공고는 20일에 청산 합의는 전원. 지역권 지료는 등기 못함. 근저당 말소는 공동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 필정보 제공. 유증은 상속 등기 없이 직접 신청. 환매 권리자는 매도인만.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소유권 가등기 본등기는 소급 안 함입니다. 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부. 법인 2주택 세율은 1000분의 27. 공동명의 한 주택은 9억 공제의 60% 한도. 5억 이상 국세와 5천만 원 이상 지방세 소멸시효는 10년. 매매로 인한 일반 토지 취득세율은 1000분의 40. 상속 무상 취득은 시가표준. 종합소득 확정 신고는 5월 한 달. 부담부 증여 양도 신고는 3개월. 2월 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국외와 국내 양도차손은 통산 불가.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한 과세기간 25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에 다 외워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출퇴근길, 잠들기 전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느 순간 출제자가 어디서 함정을 파는지 보이고 보기를 읽기도 전에 답이 떠오르는 순간이 옵니다. 부동산 공법의 숫자, 공시법의 키워드, 세법의 시점. 이 셋만 잡으시면 합격선은 충분히 넘으실 수 있습니다. 제35회 기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셨길 바랍니다. 합격을 응원합니다.